청춘. 오늘 마이금이 북토크에 모신 분은 그 청춘을 정말 멋있고 치열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 작가님입니다. 첫 에세이집을 펴내셨는데요. 제목부터 아주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집이 커진다를 펴낸 김은하 작가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야, 그 어느 때보다 이 북토크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유는 저와 친분이 있어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이금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대학을 졸업한 김은하 작가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12년 정도? 네. 12년 전에 저는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진행과 아나운싱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항상 이렇게 정말 맛있는 가게 디저트랑 차도 주시고 불을 다 꺼놓고 약간 명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수강생 한 명 한 명과 티타임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학생들한테 쉽게 잊기 어려운 수업이지 않았을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만나고 나서야 나랑 인연이 있는 분이구나 했지만 저에게는 후배이지만 또 선배이기도 합니다. 유튜버로는, 그죠? 네. 유튜브도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김은하와 허이수라는 채널을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시작하신 지가 오래되신 거죠? 2018년에 채널을 개설했고요. 그래서 와. 올해로 이제 8년 차인가요? 네, 7주년 8년 차. 아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17만 명 정도예요. 예. 네.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죠? 정말 부럽습니다. 저랑 별로 차이 안 나시던데요? 아니, 차이 좀 11? 납니다. 저희 마이금이도 올해 열심히 분발하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의 제목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자 셋이 모이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음. 접시 깨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상황을 뒤바꾼 제목을 정하셨어요. 네. 누가 정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기는 했어요. 사실 어. 이 카피가 제가 영상을 올렸던 네네. 제목이었어요. 유튜브에. 같은 제목의 영상으로 이사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컨택이 돼서 책을 펴게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카피 그대로입니다. 네. 그때 영상이 반응이 좋고 댓글도 많이 달렸다면서요? 네, 네, 맞아요. 어떤 반응들이었나요? 저는 사실 그 정도로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제 이야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뭐 특이하거나 특별할지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20만이 넘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2만 채널인데. 오. 네. 그래서 댓글도 한 몇백 개 달리고 막 커뮤니티 인기글도 가고 그런 반응이 대부분 다 너무 신기하다? 뭐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아니면 저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난 거 부럽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죠. 근데 정말 이 김은하 작가님이 바쁜 분이거든요. 책을 보니까 포잡러라고요. 네. 뭐뭐 하세요? 포잡러인데 일단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회사에서는 PD로서 웹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스튜디오 4BPM이라는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대랑 합정 이렇게 두 군데 지점 운영하고 있고요. 오. 세 번째가 유튜브고 그리고 네 번째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가자막을 작성하는 일이 있어요. 자막팀이 이제 자막을 치기 전에 이제 제가 PD들이 가편을 끝낸 버전으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요건 이제 부업으로. 그래서 총 4가지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5가지 네.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일단 드는 생각은 그게 가능해?입니다. 다들 그러세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제가 뭐 남들처럼 월요일, 금요일 9 to 6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송을 제대로 내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것만 다 하면 사실 언제 일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이라서 그것 덕분에 좀 시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야, 진짜 요즘 젊은 분들이 N잡러로 사신다는 네.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만나니까 네. 신기하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장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쁜 분이 책까지 내셨으니 얼마나 더 바빠지셨을까요?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 네, 왜요? 잘하고 싶어서요. 아, 네. 제가 한국어문학부를 나왔는데
전공생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출판하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외심이나 그게 있잖아요. 존경심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남한테 미안한 책은 쓰고 싶지 않다. 좀 잘 쓰고 싶으니까 못 쓰겠는 거죠. 한 줄도.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몇 주 동안 밤새면서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마감을 계속 미루고 그랬답니다. 네. 네. 왜 이쪽을 보시냐면 이쪽에 네. 편집자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네, 너무 많이 미뤄서. 예. 네. 그리하여 마침내 책으로 묶여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오. 아, 내가 확실히 진짜 열심히 정말 뭐 아쉬움 없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자신 있구나. 기분 그럼. 좋았어요. 근데 덤덤하지 못했을 사람은 같이 사시는 분들 네, 맞아요. 어땠을까요, 반응들이? 한 명 울었어요. 어. 책을 이제 실물책을 건네줬을 때 진짜 약간 엉엉 울었어요. 안경을 막 벗으면서. 린? 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울어? 이랬더니 그렇게 언니가 고생한 게 이렇게 끝이 나서 너무 기쁘다고 울어줬고 한 분은 이제 본인이 책의 표지 모델로 데뷔한 점에 대해서 여기. 네, 좀 과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서점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본인 이제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그 점이 기뻐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가 들어있다는 그 예. 즐거워했습니다. 예. 부모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엄마 아빠한테 책 쓴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다 나오고 나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했는데 표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놓고 이제 이모가 많아요. 제가 6명 있는데 이모들한테 다 링크를 보냈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왜 여쭤봤냐면 부모님이 정말 쿨한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을 보면 쿨하게 대하시는 그 측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예. 이걸 다 읽었잖아요. 어쨌든.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읽고 나서 뭐라 했냐면 술 얘기가 너무 많아. 다음엔 술 얘기는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네. 몇 번 안 썼는데 술 얘기.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책 내용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책인데 뭐 룸메이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지. 제목 그대로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목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네, 보셔도 맞아요. 되는데 제가 원룸으로 자취를 시작해서 투룸을 거쳐서 이번에 아파트 3룸으로 가는 그 한 10여 년의 세월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고시텔이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설명을 여기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도 갑갑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시작이 고시텔이었던 이유는 집이 경기도여서 서울까지 이제 통학하기가 뭐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네. 고시텔에 들어오게 되고 그 전에 서울로 대학을 온 이유는 PD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 앞에 내가 살 공간을 찾았는데 고시텔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고시텔은요 정말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정말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이게 옆방이에요? 네, 옆방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한다거나 되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 다 들리죠 일단. 그리고 샤워실이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는데 저는 있는 방에 살았는데 정말 그 조그만 방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환기를 하겠다고 문을 열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그 정도로 약간 열악하고 벌레 같은 것도 공용 주방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 때아니게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네, 영양실조 판정을 받았었어요. 잘 먹긴 잘 먹었는데 이게 식사의 그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왜냐면 냉장고가 정말 이만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뭔가 신선한 식재료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레토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고 아니면 끼니를 거르게 되고 저는 냉장고의 크기도 그렇지만 공용 주방이라는 것도 좀 한몫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에서 제가 편하게 요리하거나 편하게 밥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식사를 밖에서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였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진짜 첫 자취를 너무 고생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집에 관심을 갖게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이 고시텔이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냥 정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너무 고시텔이 힘든데 그래도 집에서 다니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그 서울의 내 집, 아니면 내가 발붙일 공간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네.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자취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어떻게든 고시텔을 나오겠다. 네. 그 이야기 해주세요. 고시텔에 1년 정도 살았는데 이게 사람이 살 게 아니다 여기는. 물론 보증금이 안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그만 살고 싶어서 엄마도 이제 조금 적응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없는 이 삶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집을 나가고 되게 두 분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오. 부모님 사이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오. 그래서 약간 왜 말해보면 웃으시죠? 왜들 웃으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 좋은 틈을 타서 자취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아마 혼자 한다고 하면 안 해주실 테니까 후배를 꼬셨어요. 그래서 둘이서 살겠다. 오피스텔에 가고 싶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 500만 원만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생각보다 쿨하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처음으로 오피스텔에 나가서 좀 창문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막 바로 뭐 큰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룸을 그 뒤로도 2개 정도를 더 거쳤는데 계속 월세가 문제였죠, 사실. 오피스텔은 좋았지만 관리비만 12만 원이 나왔고, 맞아, 비싸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거기는 어쨌든 주거용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세가 좀 비쌌어요. 한 달에 막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저한테 지원해주는 월세는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다 제가 충당을 해야 했고,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관리비가 적은 곳으로 가자 해서 5평짜리 원룸에 또 친구랑 둘이서 같이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창문이 큰 집으로 가고 방을 좀 더 키우자 해서 또 8평짜리 원룸, 서울역 그 언덕배기 있는 집에 대신 한 45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 집에 또 살다가 그 집이 그 여름에 오르내리기 힘들었던 그 집이군요. 너무 힘들었던 그 완전히 경사가 막 이럴 정도로 언덕이었어서 그 동네에 또 2년 살다 보니까 여름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룸으로 좀 가자는 결단을 내렸고 그 시기부터 제가 총 3명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투룸이다 보니까 보증금도 1,500에 월세가 한 90만 원 정도였는데 둘이 나누면 45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학생한테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또 한 명을 또 꼬셨어요. 네네. 그래서 투룸에 셋이서 방을 쉐어하면서 6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이번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느꼈던 게 아파트로 오면서 일단 집이 넓어지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룸메이트들과 같이 공유한다. 그 계산법이 정말 와닿더라고. 뭐 예를 들면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150이면 그 계산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월세가 막 보증금이 1억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정도 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 일을 오래 한 동창을 설득하고 그러게요. 네, 같이 살고 있는, 돈은 없지만 저랑 같이 오래 살았던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합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셋이 나누면 되니까 물론 이제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은 좀 약간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네.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집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근데 저희가 1억 5천까지밖에 없었고 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다 달랐어요. 리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언니들인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월세가 150만 원이니까 보증금이 없는 리니 월세를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시장이 원래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엄마한테 이제 이 얘기를 저는 칭찬을 받을 줄 알고 뭐 이사 갈 건데 뭐 월세 얼마 안 될 거야, 동생이 보증금이 얼마 없어서 걔가 좀 더 낼 거거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막 불같이 화를 그러니까. 내면서 니네는 무슨 언니들이 그러냐, 그러니까. 걔가 동생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니네가 사회생활 더 했으니까 니네가 더 내라. 근데 제가 진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듣고 보니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너무 이기적이었던 게, 이사 가자고 해놓고 돈 없는 애한테 이사 가자고 해놓고 나 돈 없으니까 돈 더 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악덕 이런 게 앞에 붙을 것 같은. 그래서 네. 내가 참 이상했다 네. 인정하고
그냥 월세를 조금만 받겠다고 이제 정정해서 40만 원 그 친구가 내고 저희가 55만 원씩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방을 정하는 것도 재미있었더라고요. 방이 우리나라 아파트가 안방만 크고 두 개의 방이 너무 작아요. 보통 그렇죠. 네, 너무 작아요.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집을 딱 볼 때도 내가 어떤 방을 쓸지를 생각하면서 집을 보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큰 방을 쓰고 싶을 수 있고 그래서 방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저희한테 되게 큰 이슈였긴 한데 월세도 적게 내는 막내가 작은 방을 쓰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근데 양심 있으면 네가 작은 방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친구 보내고 그러면은 윤과 제가 어떤 방을 쓸지가 문제였는데 둘은 왜냐면 똑같이 냈거든요. 네, 거의 네. 비슷하게 네.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방을 쓰겠다는 입장이었고 처음에는 근데 윤이 엄청 깔끔한 성격이고 약간 미니멀한 청소 광이라고. 미니멀한 네. 라이프를 사는 친구여서 언제나 이제 저의 그 많은 짐을 의아해하는 친구인데 맥시멀리스트. 네. 너의 그 짐을 보면 네가 안방에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냥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안방에 살고 중간방에 그 친구가 살고 안쪽 작은 방에 린이 살고 네. 이렇게 세 명이서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 각자 달라서 네, 맞아요. 어떻게 기막히게 또 방 배치하고 맞았더라고요. 네, 그 중간 방이 현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왔다 갔다 막 출근 준비하고 이런 소리가 저희한테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문간방이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출퇴근 시간이 이제 오후거나 뭐 일정하지 않거나 네,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였고요. 하지만 산다는 건 일상에 부딪히는 일이죠. 맞습니다. 일상에 부딪히기 전에 세 분이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많은 여자들과 살아봤어요. 많은 여자들과 살아보니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사실 막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는 조금 머리가 컸으니까 사전에 어떤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셋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동안 어떤 걸 지켜줬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였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고도 혹시 그래? 같이 사는 삶이 훨씬 편안하고 윤택할 수 있구나. 물론 불편한 점이 있긴 네, 하지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 분이 그 만든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공동 생활 수칙을 정하셨거든요. 풀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외박하면 사전에 이야기한다. 음.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거인으로서 집에 안 들어올 거면 미리 말을 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가에 간다든가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정은 서로 알아야 된다.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는 꼬박꼬박 얘기하는 편이에요. 오늘 뭐 2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오늘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1번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 방해 청결에는 관여하지 않되 공용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거 관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되게 놀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관여하지 않을 수 있냐고. 눈에 보이는데. 네네네.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윤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한 성격이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 작가님 방을 견디기가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경멸해요. 그죠? 저를. 네. 근데 그걸 그래서- 관여하지 않기로 한 네. 거죠. 웬만하면 문을 닫아주죠, 제가. 네. 보이지 보지 않게. 말라고. 예. 보이지 않게 닫아주고. 대신 공용 공간. 네, 같이 쓰는 공간을 확실히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서로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청결도에 대한 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꼭 얘기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는 막내 린, 분리수거 및 일반 쓰레기 배출은 윤과 은하가 맡는다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비위가 약해요. 윤도 비위가 약해요. 근데 리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거든요. 오! 그래서 맨날 그걸 버리면서 먹지도 않은 쓰레기를 내가 버린다면서 그 짓을 벌써 1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리는 전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만지거나 뭔가 처리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성향이고 저희는 그런 걸 싫어하지만 엉덩이 가볍게 일어나서 청소하는 건 또 잘할 수 있어서 그냥 각자 잘하는 걸로 맡았어요.
보통 이제 그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든 n분의 1로 나눠야 해. 청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일하면서 배웠거든요. 각자 전문가가 있다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내가 잘할 이유가 없다. 그 시간을 아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잘하는 거 있는 사람을 그냥 온전히 믿고 그냥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는 게 대신 토달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다. 네. 정신 건강에 이롭다. 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게 기본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그 반려견 네, 우리 구름이에 강아지. 관한 부분도 예.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게 같이 살다 보면 되게 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무는 없다고 적어놓긴 했어요. 산책을 하거나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이 나가고 싶다면 나가도 좋다 이 정도고. 근데 이미 뭐 사랑에 빠지셔서 네, 뭐 여행 갔다 오면 강아지 옷 사오고 뭐 강아지 간식 사오고 똥오줌도 자주 누여주고 이렇게 넷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넷 중에 구름이의 라이프가 제일 만족도가 최상일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개들이 넓은 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룸에 살 때 그 친구 집에 데려가거나 조금 넓은 집에 데려가면 너무 민망했어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하다 막 배를 막 까리짓고 막. 강아지들이 넓은 집을 좋아해요. 근데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근데 30평대 집에 오니까 일단 아기가 얼굴이 좀 폈어요. 야, 인상이 좀 좋아졌어요. 뭐 걱정이 없어 보여요. 원래는 좀 우울해 보였거든요. 어. 한숨도 푹푹 쉬었어요. 어머, 원래는. 걔가? 네네. 근데 요새는 뭐 늘어져서 자거나 아니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고양이처럼 일광욕도 해요. 걔도? 네, 베란다 쪽에 가서 앉아 있거나. 지금까지는 이제 그 규정, 뭐 규칙 그리고 반려견의 삶의 질의 향상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안 싸워요? 아닐까요? 저희 안 싸워요. 싸울 믿을 일이 수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같이 살다 보면. 네, 맞아요. 저희도 신기해요. 왜 안 싸우지? 근데 약간 이제 그 화가 폭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조금 짜증이 날 때쯤에 귀신같이 알아채고 바로 사과해요. 오, 네. 좋다. 네, 최근에도 윤이 약간 부들거리면서 저희를 불러 모아서 대청소를 해야겠어. 이렇게 딱 8글자만 말했거든요. 네. 언제 할까요? 언제 하면 좋으실까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고 네. 딱히 싸울 일이 없는 게 그렇게 부딪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그 생활 패턴도 너무 다르고 막 그렇게 집에서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진짜 청소만 잘하면 돼요, 저희 집은. 그리고 또 하나 한 달에 한 번 가족 회의하는 그날이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밥 먹고 놀고 커피 마시고 이러는 날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 다 같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는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뭐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를 수 있죠. 모르잖아요. 식구들끼리도 네네. 그래요. 네. 저도 본가에 살 때 동생이 뭐 하고 사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런 일 없게 하자.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족은 사실 뭐 하고 살아도 사는지 뭐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니까. 끊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친구 사이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아,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작가님 나이가 네. 결혼이 이러실 분이 계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쵸 많죠. 네네 많아요. 음. 근데 모르겠어요. 머리가 이래서 이제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제가 옛날에도 스타일이 약간 좀 네. 특이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네.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아, 결혼에 네. 대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지만 가족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가능하네요,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실제로 제도적으로도 뭔가 저희 같은 가족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라 입장에서도 뭔가 세수도 좀 확보하고 네네네. 저희도 뭐 받을 수 있는 지원 좀 받고 그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네. 동거 뭐 성과 관계없이 네, 동거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가족으로 인정하고 뭐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주잖아요. 네. 네. 뭐 응급실에 가거나 했을 때도 되게 보호자. 난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이세요? 이러는데 친구인데요?
친구는 안 된대요. 맞아요. 가족이어야 한대요. 근데 뭐 같이 사는데 이미 가족 같은 사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책을 읽는 내내 진짜 부러웠던 건 작가님의 멘탈이었어요. 아, 네, 심지어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저한테 뭐 상담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정신 상태다, 네. 건강 상태다. 하지만 과로는 우려되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 소견을 받았어요. 네. 멘탈 하나는 진짜 자신 있어요. 그게 진짜 요즘 세상에는 최고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침없이 하고 예를 들면 뭐 이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도 적어도 20대 나이에는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니 그냥 내가 옮기고 나서 예를 들어 창업하는 것도요. 이게 다 시작한 이후에 한참 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을 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네.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엄청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뭐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해봐 이거예요. 뭔가를 막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 근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되겠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되겠냐? 한번 해봐라. 돼도 난 몰라. 이거고 되면 좋고 네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이고. 약간 이런 건데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때 그런 지원은 해주되 뭐 책을 사주거나 뭐 노트북을 사주거나 이런 건 해주되 하는 건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창업을 할 때도 술집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해봤자 엄청 싫어할 텐데 근데 반대한다고 내가 안 할 게 아닌데 그럼 굳이 엄마 아빠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손을 벌릴 생각이 없었고 아마 저한테 뭐 도움 줄 생각도 없을 테니까 상호간에 아 그러면은 일단 차리고 얘기하자 해서 차리고 2년 있다가 고백하듯이 얘기했어요. 강아지 키운 것도 몰래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5살 때 얘기했어요. 사실 강아지를 키운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냥 엄마의 인생과 제 인생을 완전히 분리해놓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저한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엄마도 그런 스탠스예요. 나 이사 가고 싶어 이러면 가 돈 벌어서. 가, 난 몰라. 뭐 이런 스탠스세요. 와 진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다가도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두려움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구나.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엄청 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좀 고민을 오래 하는 편이긴 한데 느낌이 왔을 때는 일단 하고 왜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안 되는 쪽을 굳이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오래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만 좀 고민하고 저는 안 됐을 때도 되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아예 안 됐네. 안 될 거였나 보다. 그냥 하고 다음에 잘해야지 이러고 말아요. 와, 그거 진짜 중요하죠. 회복 탄력성. 네. 진짜 대단합니다. 작가님은 이미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커요. 그리고 왠지 오래 살 것 같다는 느낌. 이런 성격이면 오래 안 살 수가 왠지 있으니까. 오래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또 건강에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 운동도 열심히 네, 하시고.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고 이러는 편이라 나중에 늙었을 때가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뭐 배우자가 일단 없고 가족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가족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살까? 그러면 중년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얼른 40대가 되고 싶고 얼른 50대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는데 친구랑 얘기한 건 일단 집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윤 명의로 하나, 제 명의로 하나. 오, 와. 같이 돈 모아서. 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까지 살 수 있을까? 내후년이면은 뭐 몇 억짜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일단 네 명의로 먼저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은 계속 거주는 월세로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더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재테크는 친구와 힘을 합쳐서 부동산 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는 모르겠지만 50대에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좀 노력해보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작가님도 이제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동네에 사신다고 했는데 저도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요. 지금은 한 집에서 이제 살고 있지만 그 옆집에 또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찬도 나눠주고 약간 이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집을 넓게 옮기고 나자 너무나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느끼시잖아요. 네. 어떤 게 달라지나요? 하루하루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원래는 그 나의 오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일 더 괜찮을 거니까. 1년 뒤에 더 좋으려면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그러고 집에서 딱히 피로가 풀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집은 그런 공간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집에서 피로가 풀려요. 뭔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제가 보통 이제 작가님들이랑 북토크 하다가 영상 편지를 써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는데 오늘은 영상 편지 쓰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딱히 뭐 편이- 누군가에게 네. 영상 편지 쓰실 예정 없죠? 네, 저는 뒤에서 못하는 말은 앞에서도 안 하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삶이 가능해요라는 걸 오히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채널 그 선배님 채널 예전에도 봤었고 어제도 이제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뭔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상 독자들이 아니라 저희 이제 부모님.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고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딱 30대 초반인데요. 이제 아마 자녀분들 중에서 저처럼 살겠다는 여자애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그렇게 사는 여자들도 되게 많고 사실 결혼이라는 게 별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이제 결혼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엄마, 내가 나중에 성공할 거야. 근데 내가 남자에 미쳐서 남편한테 미쳐서 엄마를 등한시해도 괜찮아? 괜찮겠어? 정말 괜찮아? 이러면 그건 안 괜찮은가 봐요. 요즘 젊은이들의 인생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미 좀 새롭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만약에 자녀분들이 저 같은 얘기를 한다 이거 마이금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싶다 하시면 일단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자녀분들한테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느낀 건 청출어람이 청어랍니다. 정말 멋진 후배님을 제가 오래전에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늘 선배 세대로서 후배 세대들에게 좀 미안했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열어놓은 게 저희 세대인 것 같아서 늘 책임감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었고 늘 미안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춘 그 단어에 걸맞은 그런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응원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청춘을 응원합니다. 김은하 작가님을 응원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